요즘 사회 운동들을 보면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그 큰 힘이 한데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받아보신 적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책, 말크스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한 한 비평입니다. 현대사회 운동이 왜 혼란스러운지 진단하고 그걸 헤쳐나갈 나침반을 제시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죠. 자, 저자는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시위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대단한 열정과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오죠. 이건 분명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묻습니다. 이 거대한 에너지가 과연 하나의 강력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것처럼 제각각 흩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바로 여기에 앞으로 나아갈 어떤 통일된 그림이 부족하다는 저자의 핵심 진단이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 진단을 바탕으로 저자의 주장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핵심적인 논점들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저자는 아주 논증적인 지점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로 20세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재평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결론 내린 이 역사적 경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는 운동의 방향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저자 주장의 모든 논리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셈입니다. 소련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게 달라집니다. 자, 왼쪽을 보세요. 이건 우리가 흔히 듣는 비판이죠. 소련, 그거 그냥 이런만 사회주의지 자본가 대신 관료가 다 해먹는 국가 자본주의 아니었냐는 시각.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오른쪽처럼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을 내립니다. 실패의 원인이 내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외부의 압박, 즉 제국주의의 공격 속에서 그걸 막아낼 힘이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두 관점의 차이가 앞으로 이어질 모든 논쟁의 핵심입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저자의 핵심 논리예요.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실패의 원인을 너무 강한 통제 같은 내부 문제에서 찾는 게 아니라 제국주의라는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울 계급적 통제가 오히려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보는 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굉장히 도발적인 관점이죠. 자, 그럼 방금 나온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말이 대체 뭘까요? 이 단어 딱 들으면 뭔가 무섭고 폭력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저자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원래 의미를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독재는 노동계급이 어렵게 이룬 혁명의 성과를 자본가 세력의 반격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일종의 방어 시스템 같은 국가체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방어적인 개념인 셈이죠. 아니, 그런데 갑자기 웬 사회주의 이야기냐고요? 이게 오늘날의 혼란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저자는 그 연결고리를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에서 찾습니다. 사회 전체를 바꾸려는 어떤 거대한 이야기 자체를 의심하고 거부하는 이 생각이 어떻게 우리 운동의 방향을 흩어놓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저자는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만능 열쇠 같은 이론, 즉 거대 서사는 없다고 보는 생각이에요.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일단 의심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실 하나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 파편화된 진실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저자는 이걸 신좌파의 특징이라고 부르는데요. 예전처럼 계급이라는 하나의 중심축으로 세상을 보는 대신에 환경, 성소수자, 인권, 동물권 같은 여러 이슈들을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 전체를 뒤엎는 혁명보다는 각자의 영역에서 체제 안의 문제들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선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비판은 바로 이겁니다. 저자에 따르면 모든 사회 문제를 이렇게 다 분리해서 따로따로 다루다 보면 정작 이 모든 문제들의 뿌리에 있는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 즉 경제구조의 문제는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자는 요즘 많이 이야기되는 대안, 그러니까 국가 권력을 잡는 건 너무 거창하고 우리끼리 협동조합 만들고 시민연대 같은 어소시에이션을 통해 사회를 바꿔나가자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를 그대로 둔 채 그 옆에서 작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저자는 심지어 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보여줍니다.
왼쪽처럼 오늘날에는 보통 시민단체나 협동조합 같은 넓은 의미로 쓰이지만 오른쪽을 보시면 원래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썼을 때는 공장이나 땅 같은 생산수단 자체를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훨씬 더 근본적인 사회 변화를 의미했다는 거예요. 단어의 의미가 축소되면서 투쟁의 목표까지 작아졌다는 비판인 셈이죠. 자, 이 모든 논의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바로 요즘 가장 뜨거운 감자죠. 정체성 정치와 계급 투쟁, 이 둘의 관계 문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저자의 생각이 딱 정리됩니다. 소위 정체성 정치가 인종이나 젠더 같은 개별적인 억압에 초점을 맞추고 각자 따로 싸우는 방식이라면 저자가 말하는 계급 중심의 접근법은 이 모든 억압의 뿌리에 자본주의 시스템이 있다고 보고 그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전략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저자는 인종차별 같은 특정 억압이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멜컴 X의 말을 빌려서 인종주의는 자본주의적인 착취라는 현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즉, 사람들을 착취해야 하는 필요가 먼저 있었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원래 열등하다는 식의 차별 이데올로기가 나중에 생겨났다는 거죠. 원인과 결과의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저자의 시선은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 무대로 확장됩니다. 제국주의와 미디어가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에 초점을 맞추죠. 저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충격적인 수치를 제시합니다. 50 이상. 이게 무슨 숫자일까요? 바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뒤에서 무너뜨리려고 시도했던 다른 나라 정부의 숫자입니다. 저자는 이걸 근거로 미국의 외교 정책이라는 게 민주주의를 퍼뜨리기 위한 게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한 제국주의적 행동의 연속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도 정말 뼈아픈 지적인데요.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언론의 자유라는 게 과연 진짜 자유일까? 저자는 가브리엘 로킬의 말을 빌려서 그건 사실상 언론사를 소유할 자유, 즉 돈 있는 지배계급이 자기들 하고 싶은 말을 할 자유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그래서 저자가 내리는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최종 평가는 이겁니다. 미국은 민주주의의 탈을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의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금권 정치 국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을 전 세계에 퍼뜨리려고 하는 제국주의의 심장부라는 겁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아주 날카로운 시각이죠. 자, 이렇게 길고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그럼 대안은 뭘까요? 저자가 처음에 진단했던 그 혼란을 끝내기 위한 해결책으로 과연 무엇을 제시할까요? 결국 저자가 제시하는 길은 이 세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처럼 운동이 파편화되는 것의 한계를 똑바로 보자. 둘째, 인종차별이든 환경 파괴든 모든 문제의 뿌리는 자본주의, 제국주의라는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걸 이해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뿌리를 뽑아내기 위한 통일된 나침반, 즉 마르크스주의 분석을 다시 손에 쥐자는 겁니다. 아픈 곳에 파스만 붙일 게 아니라 병의 원인을 찾아 제거하자는 강력한 요구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하나의 커다란 질문을 넘깁니다.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 운동들이 방향을 찾기 위해서 과연 모두를 위한 단 하나의 통일된 나침반이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각자의 길을 섬세하게 안내하는 여러 개의 지도를 가지고 함께 항해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까요?